네, 봄꽃이 피고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완치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의미 있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도 146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전히 100명 안팎의 증가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는 146명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완치율이 50%가 넘은 겁니다. 완치율. 그러니까 격리 해제가 완치했다는 거잖아요. 퇴원하신 분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완치율이 50% 넘었다는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신규 확진자도 늘고 있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지금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뭐 100명대에서 또 70명대로 또 오늘 뭐 146명 이렇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확실히 이제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146명으로 늘어난 것은 대구에 제2 미주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한 75명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것이 반 이상이 반영된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영된 결과지. 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병원에서 확인된 거지 이게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집단에서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6명이 나왔다고 해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둔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환자가 뭐 줄거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기조 이대로 유지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완치율이 50%라고 하는 것은 입원된 환자보다 현재까지 이제 퇴원되어서 완치 퇴원된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첫 환자가 나온 게 이제 2월 20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2월 한 2개월 10일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망자 다른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사망자라든지 또는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완치율이 50% 넘는 건 또 현재 나름대로 둔화 추세에 있으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추가 확진자의 절반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제2미주병원 관련 확진자가 7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감염 경로가 밝혀졌습니까? 감염 경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제2미주병원이 좀 독특한 그런 병원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네. 이제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예. 이제 예전에 90명의 확진자를 낸 대실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대실요양병원이 이 건물의 3층에서 7층까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제2미주병원은 같은 건물에 8에서 11층을 쓰고 있다 그래요. 바로 위층부터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2미주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이라서 네. 이제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실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을 때 위층에는 이 미주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제 감염 확산이 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구조로 병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위험군으로 예. 그리고 이게 정신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특수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는 대실요양병원에서 대규모 거의 9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뭔가 좀 놓친 측면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뭔가 방역에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앞서 검사를 했지만 환자들은 안 하고 이제 병원 직원들만 검사를 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실요양병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일단 완전히 코호르트 격리, 그러니까 출입을 완전히 통제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썼다든지 예. 그 이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감염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사자가 지금 한 72분 정도 되시고 환자는 280명 정도 되니까 예. 실제로는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때 전수조사라고 하면 종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라고 하면 이제 의료진도 있을 수 있고 네. 간병인도 있을 수 있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송 요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청소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환자들에게도 감염이 돼 있다고 하면 환자들끼리도 그 예. 내부에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들여보지 못한 게 75명이나 되는 대규모 확진 환자를 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보호자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어떤 한 확진자가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가장 먼저요. 자가격리를 그냥 본인의 의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감시하기가 예.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제도하는 방법, 물론 어기면 그 벌칙도 받습니다만은요. 어떻게 주의를 해야지 이분들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자가격리를 안 지키면 네. 자가격리를 안 지키면은 어떤 법적 제재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어떤 나중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조치는 없는가 이런 둘로 나눠 볼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선제적 조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를 따라다니거나 누군가가 뭐 1대1로 감시를 하지 않는 한에는 예, 예.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대구 경북 지역이나 이렇게 환자가 많은 곳에는 그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전 국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조를 하는 분은 잘 협조를 하는데 네. 협조를 안 하는 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협조를 안 하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력한 법적 조치 그리고 강력한 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선제적 조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행정 명령도 어기면은 뭐 한 5억 원 정도 아니면 뭐 수십억 원 이렇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사진을 막을 수가 있겠죠. 딴 생각을 예. 못하게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법적 제재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게 후향적 조치가 아니라 네. 오히려 그것이 강할 경우에는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비교적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좀 온정 사회 또 이런 어떤 단일 민족 국가에서 오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강력히 집행하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 서구 문화와는 달리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방역을 자꾸 이렇게 룰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용인해 주다 보면은 방역이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고리를 끊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몇 개의 케이스, 이제 강남구의 어떤 주민 그 학생 예. 또는 지금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를 벗어나서 있었던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만일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뭐 손해배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예.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다른 분들에게도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거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입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가격리라고 하는 게 거의 의무 준수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강력히 시행이 되어야 이게 이제 본보기로서 뭔가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과 같은 일탈 행위를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그 자가격리를 어기면 한 3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조치가 약하다. 최대 1,000만 원에 뭐 그런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뭐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두고 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사해가지고 범위를 다 확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시설을 닫은 거에 대해서 손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이분들이 다녀가서 그런 동선에 있어서 이 상업시설이 다 폐쇄된 것도 있을 거고 방역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 말로 뭐 한 예를 들면 좀 과하게 한 50억을 때려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본보기
뭔가 시범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검역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이었던 어제 입국자 1,200여 명 가운데 지금 87명이 유증상자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젠 우려했던 부분이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지만 며칠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들 귀국하시는 분이 우리 교민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페루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조만간 또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들어오시는 예. 분도 예. 계실 거고 이분들이 다 우리 교민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교민들이 왜 고국으로 돌아오시느냐? 지금 계신 곳이 너무도 어렵고 정말 뭐 생존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일 곳은 고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국이 뭐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국에서 다 받아주셔야 된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예. 이분들이 들어오심으로써 혹시 이제 둔화 추세에 있는 우리의 방역에도 구멍이 생길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한에서 전 세계가 왔던 것처럼 이분들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한 방식으로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확실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예컨대 옛날에 우한에서 오실 때 우리가 격리 시설이 있어서 격리 시설로 모시게 되면은 매우 안전한 방법인데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가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가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협조 사항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일에 지금 고국에 계신 분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방역 당국이 굉장히 애를 써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네. 이분들이 만일에 일탈을 하게 되어서 이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탑승을 하실 때는 증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는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고 또 감염이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격리 조치되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받으시면 되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거든요.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잠복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어떤 약을 드셔서 증상이 없는 형태로 입국하실 수도 있는 네네.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계시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중에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입국하시고 나서 당국이 설명드리고 요청드린 대로 최소한 14일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주도가 제주도를 여행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추진하자 강남구청장이 선의의 피해자라면서 이들을 도돈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강남구청장께서 자기 구민이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국민 정서나 강남 국민의 정서에 좀 맞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나쁜 이미지만 더 증폭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국민 일반의 감정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주도 모녀 있고 지인 이렇게 4명이 놀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단 갈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일단 무증상이었으니까요. 근데 가서는 이제 오한도 있고 발열도 있고 해서 진료를 받았다는데 그때 지금 이런 그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나 혹시 코로나 아닐까 싶어서 그때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많이들 얘기하던데요.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미국에서 입국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미국에서 예. 입국을 할 때 왜 예. 했겠습니까? 예, 미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의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무튼 학교도 폐쇄가 되고 그랬으니까 한국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한국도 미국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는 한국도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한 국가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미국이 더 위험하고 한국이 덜 위험한 국가로.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한국도 환자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한국에서 어딘가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시기에 여행을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발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간에 제주도를 가셨을 때 거의 첫날에 약간의 발현 증상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들이 한국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아니까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안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감정이 나쁜 것이지 본인들이 뭔가를 다 조치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야박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해당 당사자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쓴소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방역 당국이 두 교회의 연관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전남 무안의 만민중앙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구로에 있는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12명의 최소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한 부부가 확진이 됐다. 그런데 3주 전에 구로에 있는 이 교인 70명 정도가 무안의 교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두 곳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관성이 밝혀지면 또 추가로 어떤 대응책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이 역학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네. 이유가 이제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전체 확진 환자 수가 거의 9,500명에 이르는데요. 이 거의 9,500명에 이르는 이 확진 환자의 80% 이상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나 방역 당국이 계속 집단 감염에 주의해야 된다.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이 만나서 확산시킨 경우는 예도 적고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로 콜센터니 또 요양병원이니 뭐 아무튼 그런 곳에서 생긴 계속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서울 만민중앙교회하고 또 저쪽 지방에 있는 만민중앙교회가 원래는 각각의 사안이었는데 네네. 역학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발병을 했었고 예. 특히 서울에 있는 만민교회 분들이 저쪽 지방의 만민교회를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서로 간에 어디가 먼저 생기고 어디가 확산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두 교회 사이에 어떤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전파가 일어났다고 하면 교회 간의 전파일 수도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집단 감염이 계속 주의가 되고 집단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는 지역사회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두 교회의 전파 양상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알아야지 추가로 지역 감염까지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가운데 계약 추가 연기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산세가 얼마나 줄어들었을 때 좀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게요.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예. 뭐냐면은 초기 우리가 첫 번째 확진자부터 28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상황은 모든 환자들의 감염 경로, 그다음에 감염원, 또 심지어는 누구로부터 누가 추적했죠. 이게 추적이 가능했었거든요. 환자도 많지 않았지만은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관리 가능한 범위가 되면 학교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학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학부모가 자기 자녀를 접촉했다. 명확한 확진자다. 그러면은 그 대상 학교를 조기에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단 터지고 나서 항상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선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언제 계약을 할 거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자들, 환자 수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네. 아무튼 모든 환자의 동선과 감염원, 감염 경로를 다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학교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가 시점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개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연세대 의대에서는 오프라인 시험을 치르겠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감염병은 대학 재량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어떤 중앙 컨트롤 타워가 전체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대학이 각각의 사정에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역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에서 학생들끼리 만나서 어떤 집단 수용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시험 치는 게 뭐 한 명이 한 5m씩 떨어져서 칠지 안 칠지 그건 저는 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 아무튼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용한 그렇죠. 전파자가 될 수 있고 네. 또 이분들이 모여서 남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황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연세대 의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시험을 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 대학 당국이 방역 당국이나 교육 당국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지침을 받거나 어떤 우회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지 예.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네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책을 찾아야지 이렇게 오프라인 시험을 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관계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기상캐스터 리포팅을 보니까요. 한강 둔치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날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물론 당연하겠죠.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5일 중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단 그 터진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서 2m 정도 거리 두면 안전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그럼 외출 같은 거 그냥 나들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날씨도 좋으니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운되고 네. 또 뭔가 좀 우울하고 울적하고 햇빛을 못 보게 되면은 예. 또 굉장히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햇빛을 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외출을 저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는 사람이 덜 모이는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은. 두 번째는 거기까지 나갔는데도 마스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 트인 공간이고 사람이 많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드물 경우에는 굳이 마스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대신 언제나 외출을 하실 때는 눈, 코, 입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눈, 코, 입을 만지시면 안 되고 절대 또 얼굴에 손대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갔다 오신 경우에는 꼭 비누로 손을 씻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걸으실 때 목이 마른다고 해서 어디 상점에 들르시거나 어디 쉼터에 가시거나 네.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누군가가 앉았다가 누군가가 만일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바이러스를 남겨놓고 올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접촉을 했다가 눈, 코, 입을 만지게 되면 혹시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곳에는 아주 트인 공간에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즐긴다 이런 정도를 하시고 거기서 예. 뭔가 쉼터라든지 이런 곳을 들르시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그런 산책 정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예. 꼭 비누로 손이나 또 가능하면 세수를 하시는 등 이렇게 해서 감염을 가능성을 확실히 줄이는 이거를 권해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일상생활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 게 뭐냐면요. 손을 비누로 말씀하신 것처럼 씻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네.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 공공장소 화장실 가면 그 공공으로 비치되어 있는 비누가 있는데 네. 혹시 그거를 닦았을 때 다른 코로나 네. 걸린 분들이 네. 만졌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도 괜찮은지 또 하나는요. 네. 치약이 있는데 네. 치약을 보통 칫솔에 이렇게 대고 짜잖아요. 네. 그걸 혹시 또 모르는데 치약 같은 것도 같이 써도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던데요. 우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누. 네. 예, 비누를 이제 누군가가 환자라고 하죠. 네네. 환자가 비누를 사용했어요. 예. 앞선 환자가. 네네. 근데 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환자인지 아닌지. 예. 근데 이제 내가 비누를 사용하면 어떻게 했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비누 자체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분해해서 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거기에 아무리 많은 바이러스를 남겨두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비누 성분에 의해서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네.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이제 치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명백히 환자가 자기 치소를 가지고 치약을 묻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혹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이 치약인 경우에는 같이 나누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가정에서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해볼까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증상이 있어서 또는 환자라서 네. 집에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럴 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치약을 각자 써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각자 써야 되는 겁니다. 비누는 심지어 같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하자면 굳이 같이 쓸 필요는 없는데 비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깨서 없애기 때문에 안전한 것인데 치약이나 그 이외의 다른 물품들은 혹시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나누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